그래서 분석을 할 때 사용 시나리오를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그 시나리오를 살펴보게 되는데 그때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유스 케이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유스 케이스 모델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선 요 그림을 통해서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해야 될 소프트웨어의 바운더리를 정하고요. 이 바운더리가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이 바깥에 있는 검은 선이 아니라 안쪽에 있는 선이 시스템 바운더리예요. 그리고 그 시스템 바운더리 밖에 액터들이 있습니다. 액터들. 이 액터들은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어떤 사용자들이 되겠죠. 종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그 음식점이에요. 뭐 식당이죠. 식당에는 웨이터가 있고 고객이 있고 또 캐시어가 있고 주방 요리하는 사람이 있고요. 뭐 더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캐시어가 치프랑 같은 사람일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는 뭘 보는 거예요? 역할을 보는 거죠. 그 역할. 그래서 웨이터, 클라이언트, 캐시어가 돼 있고 요 하나가 뭘 할 수 있냐? 음식을 클라이언트는 주문할 수 있고요. 음식을 먹을 수가 있고 가격을 돈을 지불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돈을 지불할 때는 캐시어가 돈을 받겠죠. 그리고 음식을 주문할 때는 웨이터가 그거를 주문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오더를 주방장한테 주면 주방장이 요리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 시스템을 사용해야 될 사용자들, 그 사용자들을 역할별로 구분하는 거야. 한 사용자가 여러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역할별로 그 역할하는 사람이 뭘 할 수 있는지. 그러면은 이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시나리오 분석을 해야 돼요. 돈을 지불하려면 어떤 순서로 지불을 하는지,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뭐 돈을 지불하려면 현금으로 지불할 수도 있고 카드를 쓸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흐름이 시나리오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 거죠.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시나리오, 현금을 쓰는 시나리오 뭐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스템을 그려보고 요 각각의 세부적인 것들에 대한 시나리오를 분석해 보게 되는 방법이 유스 케이스 모델이고 요게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이에요. 그래서 유스 케이스에서는 액터 외부 그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인데 그 실제 사용자라기보다는 어떤 역할이죠. 그 역할이 주방장에서 주방을 할 수도 있고 아까처럼 돈을 받을 수 있고 그 돈을 받는 사람하고 음식을 만든 사람이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고 시나리오들 할 수 있는 일들이 뭐냐? 그 각각의 역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음식을 주문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등등. 그래서 행동들이 되겠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시나리오에 대한 유스 케이스들을 우리가 작성할 겁니다. 작성을 해가지고 구체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분석을 할 때는 그거를 어떻게 구현할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how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분석할 때는 항상 what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음식을 주문한다. 그거 어떻게 주문할까? 뭐 이게 아니라 음식을 주문할 수 있어야 된다.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된다. 그거를 뭐 숟갈로 먹든지 칼로 먹든지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각 유스 케이스는 단일 목적이 있어야 되고 목적이 다르면 유스 케이스를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스 케이스 모델링은 바운더리를 먼저 결정을 하고요.
액터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역할. 항상 액터들은 시스템 외부 요소이지만 나중에 구현할 때는 그 소프트웨어 내부적으로 그 액터에 대한 표현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액터들은 항상 직접적으로 시스템과 상호작용을 하고요. 액터의 꼴이 뭔지, 목표가 뭔지를 잘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스 케이스를 찾아내고 이것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더 이상 없는 것 같을 때까지 반복을 해가지고 더 이상 새로운 액터들이나 새로운 유스 케이스들을 찾지 못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작용해야 돼서 이런 그림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럼 이 그림이 완성이 되면 각각의 유스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시나리오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스 케이스, 이게 시나리오 하나의 스페시피케이션이 되는데 뭐 간단한 설명을 쓰고 뭐 예를 들면 판매 세금 지불, 그러면 뭐냐, 국세청에 매 분기가 끝날 때마다 판매 수익 세금을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이 유스 케이스에 대한 주 액터, 근데 주 액터는 여기는 시간이에요. 왜? 어떤 분기마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이게 작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걸 해라고 해서 작동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케이스는 그냥 저절로 뭐 3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정해진 시간이 되면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이 액터가 하면은 그 서비스, 보조 액터들, 뭐 여기 되면은 서비스 제공자가 되겠고, 우리 소프트웨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 국세청에 돈을 내야 되니까 이런 액터가 되겠고, 사전 조건, 언제 이 유스 케이스가 실행이 돼야 되냐, 분기가 끝나면 어떤 시점이 되겠죠. 그리고 어떤 흐름이냐, 매 분기 끝날 때마다 시작되고, 시스템은 지불해야 할 총 세금을 계산하고 시스템은 전자지원을 통해 국세청에 지불한다. What? How가 아니라 총 세금 어떻게 계산하지? 이런 거는 지금 관심 밖이에요. 뭘 해야 되는지만 먼저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만약에 이렇게 하는 거 말고 또 다른 게 있으면 여기에 아이디가 뭐 있을 때면 그 아이디를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처럼 음식점에서 돈을 지불하는데 현금을 지불하는 어떤 유스 케이스가 있고, 신용카드 지불하는 유스 케이스가 있고, 뭐 핸드폰으로 지급하는 게 있을 수 있고, 많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 시나리오를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석할 때 또 하나 분석해 봐야 되는 것이 사용자 인터페이스 분석이에요. 그럼 그 시나리오마다 그 시나리오가 진행될 때 우리가 사용해야 될 인터페이스들이 뭐가 있는지, 어떤 화면을 사용자한테 제공해야 되는지, 이때는 얼마나 이쁘게 만들까, 이거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화면이 필요한데 그 화면에는 어떤 입력들을 줘야 되고 뭘 보여줘야 되는지를 우리가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런 시나리오에선 이런 화면이 필요하고, 이 화면에서는 어떤 정보를 보여줘야 되고 어떤 정보를 사용자부터 그 역할하는 그 액터로부터 받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 놓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 물론 여기서도 대략적인 디자인을 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디자인은 또 보통은 다른 팀에서 하겠죠. 그렇죠? 그 팀한테 우리 고객층은 이런 층이고 이런 화면에서 이런 거를 받아야 된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받을까? 어떻게 보여줘야 좋은가? 이런 건 또 디자인 팀에서 또 다른 역할을 할 수가 있죠. 데이터 분석. 그래서 이런 것들 앞에서 나온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었죠. 기능 분석이 있었고, 유스 케이스 분석이 있고, 시나리오 분석이 있고, 인터페이스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걸 통해서 분석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완성하려면 어떤 데이터들이 필요한지가 이제 보일 거예요. 그걸 이제 정리하는 게 데이터 분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 분석.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은 어떤 데이터가 언제 필요하고, 그런 데이터가 어떻게 생성이 되고
어떻게 유지돼야 되냐? DB에 유지돼야 되냐? 그냥 생성했다 버려야 되는 건가? 이 데이터를 또 어떤 네트워크 통해서 누구한테 줘야 되는 거냐? 등등. 그래서 프로그램 내에 유지해야 되는 데이터는 뭐가 있고, 외부 저장공에 유지해야 되는 데이터는 뭐가 있고, 뭐 통신 메시지들은 어떤 메시지들을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지. 그러면서 좀 더 나아가서는 구현과 설계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볼 수는 있어요. 자동 주차장 시스템이다. 그럼 필요한 정보는 주차장의 크기, 각 주차 공간마다 주차되어 있는지 여부.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층별, 배열을 하나 쓸 수도 있고, 뭔가 이제 그 위치 정보까지 필요하면 좀 다르게 꾸밀 수도 있고요. 내가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따라서 나중에 그 자료 구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정보가 뭔지를 먼저 이제 분석해 보는 게 데이터 분석이 되겠고, 그런 분석이 끝나면 설계 단계에서는 실제 이런 정보들을 배열에 나타날지, 연결 구조에 나타날지, 뭐 큐에 집어넣을지, 스택에 집어넣을지는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지, 그거 가지고 주로 하는 게 뭔지. 보통 이런 정보들은 스태틱한 정보일 경우가 많죠. 주차장 정보는. 주차 공간이 늘어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정돼 있을 수가 있어요. 요 건물마다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조금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분석을 쭉 하고 나면 실제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객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객체를 찾는 거죠. 그 소프트웨어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델링해야 되는 객체들이 뭔지 그걸 이제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객체들을 찾아냈을 때 우리가 이거를 이제 도식화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거의 표준화되어 있는 것이 UML이라는 거죠. UML. 그래서 UML은 클래스 같은 경우 또는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네모로 표시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클래스 이름, 또 이런 식으로 보통 멤버 이름, 타입,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 샤프,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기호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거는 접근제와 관련되어 있어요. 얘가 프라이빗 타입이어야 되는지 퍼블릭 타입이어야 되는지 등등. 근데 나중에 클래스 관계도를 그릴 때는 얘네들을 표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클래스만. 그래서 어떤 클래스들이 서로 연결되는지만 보려고 하는 거지, 이 클래스에 어떤 메소드들이 다 있는지를 그 한눈에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너무 또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복잡해지죠. 가장 주요한 거는 또 나타낼 수는 있고요. 그 그림에서 표시하고자 하는 핵심 메소드들만 또 여기다가 표시할 수는 있어요. 어쨌든 클래스들은 이렇게 표시한다. 그리고 객체들 간의 관계는 사용관계, 연관관계, 집합, 복합관계가 있는데, 사용관계는 실선으로 표시를 하고요. 연관관계는 선으로만 표시하고, 집합은 여기 어디냐 이렇게 돼요. 컴퍼니는 이제 회사는 여러 직원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요것도 뭐 중요한 건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이 그림 그릴 때. 근데 그 정확한 UML 다이어그램에서는 여기는 안 칠해져 있죠. 빈 다이아몬드로 쓰면은 집합 개념이에요. 집합 개념이라는 건 얘가 없어져도 얘는 남아 있어야 되는 뭐 그런 관계고, 복합은 얘가 없어졌을 때 같이 없어져야 되는 그런 관계를 나타내게 되겠고요. 이런 객체들 간의 관계에서는 여기에다가 멀티플리시티를 표시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보시면 한 직원은, 이 관계는 1이라 써 있으면 뭘까요? 한 직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 회사에만 소속될 수 있는 거죠. 한 사람이 만약 여러 회사에 소속될 수 있는
거를 나타내게 되면 이게 또 바뀌어지겠죠. 그리고 이쪽은 0에서 무한대. 어떤 회사는 직원이 하나도 없을 수 있어. 그게 말이 되나? 잘못됐나? 1 해야 되나? 사장은 있어야 되나? 그래서 그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은 여기 위에다가 설명을 써요. 직원, 고용인, 뭐 이렇게 고용되어 있는 관계를 우리가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건 연관관계예요. 연관관계인데 이쪽에 화살표가 있어요. 그럼 이쪽에서 이쪽으로는 검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쪽으로는 검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0에서 별표 돼 있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구독하고 있는 잡지는 여러 개 있을 수 있고, 이 사람에서는 어떤 잡지든지 자기가 이제 구독하는 거는 검색해가지고 뭔가 포인트 갖고 있는 거죠. 거꾸로 잡지에서는 이 잡지를 구독한 사용자의 정보는 이 모델에서는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화살표 표시를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그냥 간단하게는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해서 줄만 이렇게 이 내비게이터블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내비게이터 표시한다는 것은 한쪽에서만 양쪽으로 이렇게 화살표 하진 않아요. 아예 안 하지. 그리고 클래스과의 관계는 이제 요거 세모로 하는데, 요거는 상수, 요거는 구체화. 똑같이 세모인데 얘는 점선 같이 해서 되어 있습니다. 재화를 하게 되겠고. 그리고 UML 표기법을 클래스 다이어그램 그릴 때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그리는 건지도 그 그림에 따라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은 그냥 개념적인 측면이에요. 주사위 게임이 있는데 주사위가 있고, 게임이 있고 주사위가 있고, 이 주사위는 하나의 게임에만 소속돼 있고, 이 게임은 주사위를 몇 개 필요해요? 2개 필요하게 된다라는 걸 표시한 거고, 그 다음에는 명세적인 측면에서 프로그램을 고려하지 않지만 소프트 설계 측면에서 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이스 1, 다이스 2. 뭐 이거 배열로 배열로 할 수도 있는데 이게 그냥 다이스 1, 다이스 2 많지 않으니까 하겠고, face value, int 정수값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이게 구현적인 측면에 가서 뭐 이게 자바다, C++이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타입들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죠. 언어에 따라서.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냥 정수다라고 표시할 수도 있는데, 이제 언어가 되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통 그리는 이 다이어그램이 구현 측면에서 한 건지 명세적인 측면에서 그린 건지는 이제 구분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관계들은 정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안에서 이제 이 게임하고 이 다이스는 이렇게 관계가 맺어진다라는 걸 나타내는 건데, 그게 실행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나타내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객체 지향에서도 동적 모델,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됐을 때 요 시나리오, 하나의 시나리오가 동작될 때 그 시나리오마다 순차 다이어그램을 그려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시나리오에서는 어떤 객체들이 인볼브 되고, 거기에 참여하게 되겠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우리가 순차 다이어그램, 뭐,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라는 걸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뭐, 통신 다이어그램 것도 있는데, 순차 다이어그램만 간단히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요. 이렇게. 설명은 많이 써놨는데, 그래서, 요게 이제 객체들, 또는 객체거나 액터이거나, 객체가 아니라 액터일 수도 있고요. 요거는 객체예요. 요거는 액터고. 그래서 그 액터가 add course라고 하는 걸 이제 과목을 추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add course. 그러면 이 레지스터가 어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과목 추가를 했겠죠. 그럼 과목 추가를 하게 되면은 그 과목 추가에서는 registration manager라는 객체, 타입의 객체가 객체의
add course라는 메소드가 불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끝나기 전에 요런 UML 코스라고 하는 요게 땡땡 돼 있는데 요 앞에는 없죠. 그렇죠? 여기는 땡땡인데 앞에 있어요. 그래서 요 뒤에 있는 게 뭐냐? 타입이에요. 타입. 앞에 있는 게 객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레이스 매니저의 객체 이름, 변수 이름은 중요하지 않겠죠. 근데 요 경우에는 코스 타입을 생성하는데 UML이라는 코스를 생성했나라는 걸 조금 더 나타내기 위해서 앞에다가 이름까지 들어간 거예요. UML 땡땡 코스. 그러니까 코스라는 타입의 객체가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적인 메시지. 그러니까 add course라는 메시지가 호출되고 쭉 가서 끝나면은 이제 이가 이제 종료되겠죠. 함수가 종료되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환 메시지. 그러니까 함수가 호출되면 뭘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바들을 액티베이션 바라고 하는데 액티베이션 바인데 어디 갔냐? 액티베이션 바라고 하는 걸 어디다 써? execution 여기 액티베이션 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순간에는 얘가 활성화되어 있는 거죠. 활성화되어 있는 그 상태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추가를 하는 시나리오에서는 액터랑 렐레이션 매니저 타입의 객체가 작용한다. 그런 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그림을 표시하는 게 귀찮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든 이게 귀찮으면 말로락도 수도코드락도 그 각각의 시나리오마다 이렇게 써놓을 필요는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 같이 개발한 사람들끼리. 근데 UML에서는 이런 도구를 쓴다. 도식화 도구를 만약 쓰게 되면은 이런 순차 다이어그램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뭐 좀 더 복잡하게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delete 코스의 경우에는 다시 이 delete 코스 메소드 내에서 또 뭘 불러요? find 코스라는 함수를 또 부르는 거죠. 근데 이 그림도 결국은 어떤 메소드가 참여한다는 건 보여주지만 이 내부적인 find 코스나 delete 코스의 알고리즘 자체는 뭐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과목을 삭제할 때는 먼저 그 과목을 찾아야 되겠고 과목이 찾아지면은 삭제가 된다. 이 객체가 삭제가 된다라는 거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쪽은 표시 안 하고 화살표로 요거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개수를 나타내 가지고 store라고 하는 객체 타입은 늘 하나만 존재한다. 뭐 이런 것들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뭐 한 가지 더 보면 이것도 액터죠. 커스터머는. 그렇죠? 그래서 오더를 만들어지게 되면 오더라는 객체가 만들어지게 되겠고 여기 보시면 이 오더 객체의 상태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처음 만들어지면 어떤 상태예요? unpaid 상태가 되겠죠. 근데 어느 순간에 억셉 페이먼트라고 하는 게 오더 매니지먼트에 들어오면 얘는 뭘로 바뀌어요? 페이드 상태로 바뀐다라는 거고 이 오더 매니저에서 딜리버 매니저한테 딜리버라는 요청을 가지면 딜리버드가 완성이 되면 딜리버 상태로 가는 거고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실선으로 A, B를 표시해 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A에서 B, A가 시작된 이후 B가 종료될 때까지 최대 28일 이내에는 완료돼야 된다라는 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회사에서 이런 걸 쓸지는 회사마다 다르겠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상태를 보면 분석을 해가지고 사용 시나리오에 주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게 있으면 그거가 실제 구현하기 전에 어떤 순서대로 그 주문이라는 시나리오에 어떤 객체들이 참여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뭔가
설계를 해놓고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그 과정을 도식화할 수 있게 해주는 요소이고, 이 도식화가 불편하면 여러분 나름대로 개발자들끼리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디스커션 할 수 있는 형태로 뭔가 설계를 할 수가 있죠. 각 시나리오마다. 그래서 요것들마다 다 뭐가 있어야 돼요. 원래는 순차 다이어그램 다 하나씩 있어야 되겠죠. 만약 대안 흐름들이 있으면 각각마다 또 순차 다이어그램들이 가져가는 거고, 그럼 순차 다이어그램이 있으면 이제 그거 가지고 실제 구현할 수 있죠.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순차 다이어그램을 한 다음에는 이제 구현할 때는 뭘 해야 돼요? 자료 구조에 대한 설계, 알고리즘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도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요 뒷부분에서는 주로 이제 UML 다이어그램, 그리고 그 다이어그램들 중에 우리가 많이 쓸 것들. 근데 이거는 많이 써요. 앞에 뭐죠?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클래스 다이어그램들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늘 많이 그립니다. 기본적으로. 뭐 여기서 보면 좀 더 복잡한 루프 알트 뭐 이런 게 있어요. 반복하는 거. 조건에 따라서 X가 10보다 작으면 B한테 가는 거고, 아니면 C랑 뭔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고. 하여튼 별의별 상황에 대해서 다 도식화할 수 있게는 이게 구성이 되어 있다. 순차 다이어그램이. 근데 그 에자일 쪽에서 얘기했듯이 너무 문서화에 너무 또 공들여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가 나오기까지 너무 또 지연이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조금 상충은 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에자일 한다고 해서 전혀 설계 없이 하는 건 아니니까 또 그런 면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계가 끝나면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구현에서는 항상 테스트 기반 프로그래밍에 중점을 두실 필요가 있고, 얘를 먼저 짜는 게 아니라, 기능을 짜는 게 아니라 이 기능을 테스트할 수 있는 거를 짜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점점 이제 유니트 테스트 도구들을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회사 가면 그런 걸 쓸 테니까. 그래서 뭐 자바 같은 건 JUnit, 뭐 C++ 같은 건 구글 테스트, 이런 것들을 쓸 줄 알게끔 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외 처리, 오류 처리 같은 것도 전략도 잘 수립해야 되겠고, 뭐 이런 것들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끝났네.